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 디저트로 과일을 드셔보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각종 영양소가 가득한 과일이 식후에는 독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식후에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췌장에 부담을 주게 되고요. 또 당뇨병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과일이 다 몸에 좋다고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과일은 혈당을 급격하게 높이기 때문에 체내 지방 합성을 촉진해서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그래서 식사 전후에 조금 여유를 두시고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추가해서 식사 전, 그러니까 1시간 전에 과일을 섭취하시게 되면 각종 영양소를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포만감이 느껴져서 식사량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의보감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두 분의 원장님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은 임동국 원장님, 박인혜 원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오프닝 때 이 식후 디저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파인애플 같은 경우에는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후에는 먹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데 임 원장님, 이 파인애플도 아무래도 과일이다 보니까 그래도 식후에는 먹지 않는 게 좋을까요? 아, 네, 파인애플 같은 경우는 뭐 요즘 많이 드시죠? 네. 뭐 좋아하세요? 네, 되게 좋아요. 네. 네, 사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근데 원래 이제 이 파인애플이라고 하는 그 과일은 중앙 아메리카라든지 뭐 그 저기냐 남아메리카 그 북부 쪽에서 이제 원래 그 원산지였는데 1960년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제 기르게 되면서 이제 많이 먹게 됐거든요. 네. 자, 근데 이제 뭐 혹시 그 스테이크 같은 거 이렇게 드시다 보면은 이렇게 스테이크 접시에 보면은 고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과일들. 과일이라든지 네. 예, 그런 것들이 있는데 구운 파인애플 올라온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아, 그렇죠. 되게 전 좋아합니다. 그것도 좋아하고 네. 이 구운 그 파인애플 올라와 있는 피자도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하와이안 피자. 네, 정말 하와이안. 좋아합니다. 아, 그러시네요. 네, 이탈리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은데 네. 파인애플을 이제 저도 이제 구워서 올려놓은 걸 보고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고 좀 의아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아. 보통 이제 파인애플 하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소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방금 스테이크에 이 파인애플이 구워서 올라와 있는 걸 보면은 얘가 모든 음식에 대해서 소화를 촉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기에 어떤 작용을 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단백질이요? 네네. 어. 원래 이제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란이라고 하는 이제 효소가 아주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근데 이 브로멜란이는 이 단백질을 분해하는 단백질 가수분해 효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탄수화물이라거나 지방에는 별로 작용하지 않고 이 고기에 주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기를 먹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불고기라든지 어떤 그 갈비 같은 걸 만들 때 고기를 재워 놓잖아요. 맞아요. 그럴 때는 이제 보통 우리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배 같은 걸 이렇게 갈아서 넣잖아요. 네. 그래서 서양에서는 이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파인애플이었기 때문에 배를 갈아 넣는데 서양에서는 배 대신 파인애플을 갈아서 넣어서 이 고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연육제로 써왔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 모든 음식에 작용하지는 않지만 그 고기, 단백질 같은 것들을 섭취하실 때 같이 먹으면은 도움이 되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파인애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그 먹으면 맛있잖아요. 맞아요. 자작한데요. 근데 생각보다 칼로리가 높지는 않습니다. 오, 그래요? 맞아요. 100g당 네. 55칼로리밖에 없기 때문에 같은 무게의 쌀에 비해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네. 식사 후에 과일 같은 걸 먹게 되게 되면은 뭐 약간 당뇨 같은 것들 혈당을 높이기 때문에 위험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얘는 좀 그런 위험이 낮아요. 아. 그래서 이 당뇨 환자분들한테 드실 수 있는 약간 좀 디저트로 드실 수 있는 과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파인애플은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칼로리도 낮고 식이섬유도 많기 때문에 네. 소화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다이어트 같은 데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비타민 C라든지 B라는 B들이 풍부하게 함유됐기 때문에 면역력을 늘리고 그리고 항암 작용도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 네. 꽤 괜찮은 과일이었네요. 앞으로도 좀 잘 챙겨 먹어야겠습니다. 네. 자, 그럼 파인애플을 임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셨고, 자, 박 원장님은 식후에 먹어도 괜찮은 음식, 과일이라든지 디저트 어떤 걸 말씀해 주실까요? 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후식은 과일이나 케이크 같은 달달한 음식들이 정말 많은데요. 아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식사 후에는 이미 혈당이 높게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단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만약 드시게 된다면 따뜻한 차나 견과류, 요거트 같은 너무 달지 않은 후식으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밥배, 디저트배가 따로 있는데 앞으로는 조금 조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먹어야 한다면 너무 달지 않은 디저트로 드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건강을 위해서 이 보약을 찾으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런데 또 반대로 이런저런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보약을 꺼리신다거나 아니면 잘못 섭취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보약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을 바로잡고 또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먼저 보약을 먹는 시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임 원장님, 저는 사실 이렇게 좀 더운 날 보약을 먹게 되면 기력이 보충이 되지 않나. 그래서 여름에 보약을 오히려 먹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또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여름에 보약을 먹게 되면 땀으로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네네. 너무 아깝다, 낭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어떤 게 맞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좀 잘못된 상식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건데 네. 여름철에 이제 보약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약 먹어봤자 땅구멍으로 다 땀으로 해서 빠져나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보통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보약을 더 드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지금 날씨가 계속 덥기 때문에 습하고 덥기 때문에 땀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한의학에서는 땀이 날 때 땀만 나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기가 같이 빠진다고 보고 있어요. 기가. 예. 네. 그래서 땀을 너무 많이 흘리는 그런 증상을 이제 한의학에서는 망양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양기가 없어졌다. 망실됐다. 망양. 예, 그만큼 여름에는 기가 많이 소모되는 계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소모가 되면은 채워주는 게 좋겠죠. 예. 예, 그래서 여름철에는 그 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소모된 기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 보약을 드시는 게 좋고 또 땀을 많이 흘리게 되면은 몸속에 있는 진액도 같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상태에 따라서 진액을 보충해주는 보약을 같이 드시는 게 좋아요. 또 그리고 이제 그 여름철에 혹시 그 아이스크림들 많이 드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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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여름철에 찬 거 드시면 설사 같은 걸 많이 하시잖아요. 장염도 많이 그렇죠. 걸리고. 네네. 근데 의외로 겨울이 될 때 드시면은 별로 그런 탈이 안 나거든요. 오.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여름철에 되면은 우리 몸에 있는 기운이 아까 말씀하신 땀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바깥쪽에 몰립니다. 아. 예,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기운들이 그러니까 바깥쪽, 표피 쪽으로 몰리게 되면은 속은 기운이 적게 듣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차갑게 되죠. 네네. 그래서 오히려 더운데 배를 만져보면은 좀 냉한 느낌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름에 삼계탕 같은 거를 복날에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가 기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얘가 따뜻하게 속을 데워주기 위해서 쓰는 것이 그런 원리도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여름철이라고 하는 계절은 발산하는 계절이거든요. 자꾸 있는 몸에 있는 기운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그와 더불어 몸에 있는 진액 같은 것도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속도 이렇게 냉해지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를 보호하면서 또 진액도 보충해주고 속을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식의 보약을 써주시는 것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네. 만약에 이 여름철을 막 그렇게 차가운 걸 먹고 그런 것들 보충해주지 않으면은 몸이 조금 안 좋아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 계절인 가을에 좀 고생을 많이 하게 돼요. 환절기가 되면은 우리 몸이 거기에 이렇게 적응을 해야 되는데 네. 적응을 잘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군요. 비염이 심해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알레르기 증상들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 네. 여름철에는 보약 잘 드시기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름에는 이 기운이
기운을 잃어버리기 쉬운 계절이기 때문에 이 보약을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저희가 보약에 대해서 워낙 시청자들의 궁금증이 많다 보니까 질문을 많이 준비해 왔거든요. 조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약을 먹고 살쪘다라는 얘기 어렸을 때부터 정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원장님 이거 맞는 말인가요? 아우, 저도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중에 하나가 그 말이에요. 아, 예. 네. 걱정이 많으시죠. 그렇죠. 보약집에서 어머 원장님 이거 살찌면 안 되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제가 살도 빼드리는 약 해드리는데 설마 살찌게 하는 약을 해드리겠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옛날에 이제 보통 이제 어머님들이 자녀분들을 데리고 한의원에 오셨을 때 주 목적 중에 하나가 식욕이 별로 없고 그다음에 살이 약간 좀 크다 보니까 네. 예, 말라 있죠. 그러면은 식욕도 높이고 그리고 살도 찌게 하는 그런 그 목적을 위해서 애들을 데리고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처방이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입맛도 좋아지고 살도 찌고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보약을 먹으면은 살이 찐다 이런 약간 좀 잘못된 어떤 선입견이 생긴 건데 네. 원래 보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부족한 부분을 보해주는 것이지 예. 살을 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목적, 살을 찌게 해야겠다. 예, 그런 목적이 아니면은 뭐 보약을 먹었다고 해서 살이 찌는 건 아니고요. 네. 또 그리고 오히려 기혈이 많이 화한 경우에는 기혈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몸에 수분 같은 것이 정체돼서 붓기도 하고 비만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부 다이어트 환자분들 중에 뭐 기혈이 많이 부족해서 살이 찐 경우에는 보약을 써서 살을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약을 먹어서 살이 찐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된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몸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보약이지 살을 찌우는 약은 아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 예전부터 이 한약을 먹을 때 물을 먹게 되면 흰머리가 생긴다. 맞아요. 이런 이야기 뭐 종종 들어보셨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 돼지고기 같은 기름진 음식 같은 거는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박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보약을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음식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주의해야 될 음식들이 같이 있고요. 한약을 먹을 때 무를 함께 먹으면 흰머리가 생긴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동의보감에 의하면 한약과 관계없이 무를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흰머리가 생긴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따라서 저희가 반찬으로 드시는 깍두기 정도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돼지고기의 차갑고 기름진 성질 때문에 몸이 차갑고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과하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처럼 한약을 드실 때에는 한약 효과나 소화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음식을 주의해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술과 커피가 있습니다. 네, 술은 아시다시피 간 수치를 상승시키고 몸에 염증 반응을 만들어서 위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커피 같은 경우도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돼지고기와 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근거는 있는 말이긴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는 술이나 커피, 뭐 담배 이런 걸 더 조심하시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질문은 녹용인데 이 한약재 중에 으뜸이라고 불리는 게 바로 녹용인데 이것의 어떤 약효를 더 강하게 받으려면 생녹용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네. 임 원장님 이거 생녹용 왠지 좀 위험해 보이는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예, 좀 예. 우리나라 분들이 약간 건강에 대해서 보양식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네. 사슴피를 그냥 마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혹시 뭐 기생충 감염의 위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의 어떤 감염의 위험도 있는데 원래 저희가 이제 그 한의원에서 쓰는 그 녹용 약재는 사슴뿔을 자르갖고 그냥 피가 뚝뚝 흐르는 거를 그대로 말리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요? 예, 이거를 알코올 그러니까 옛날에는 술이죠. 예. 알코올에 담궈서 피를 다 뺍니다. 그래요? 피를 다 빼서 그래서 피가 다 제거된 다음에 그거를 꺼내서 말리고요. 그리고 이제 녹용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없으시죠? 네. 만져보면은 사슴뿔이 이게 겉에 이게 털이 많아요, 잔털이. 약간 그 융단 같은 그렇죠, 그런, 그렇죠. 근데 그거에 먹다 보면은 이게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소화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또 토치 같은 걸로 태웁니다. 그래서 그 제거해서 그렇게 가공을 한 다음에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피 자체가 좋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생녹용을 그냥 농장에서 자른 거를 그대로 갖고 오신 경우가 있는데 근데 만약에 그 생녹용을 구입했다고 하시면은 바로 드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오면은 제가 이제 그걸 다 또 이렇게 술로 해서 피 빼드리고 다 해서 쓰게 가공 좀 하는데 해주세요. 다 해드리는데 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를 잘라놓고 아까우시니까 바로 못 드시고 뭐 한 1년 이렇게 그렇죠. 후에 갖고 오신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은 이렇게 뚜껑만 열어도 약간 상한 냄새가 확 풍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참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게 많아요. 이거는 못 드시는 거라고. 그런 상황이 종종 있기 때문에 혹시나 생녹용을 구입하셨다 그러면은 바로 드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거를 오랫동안 보관하려고 하면은 그냥 냉동실에 조금 보관하시되 오래 보관하지는 마세요. 만약 고기도 예를 들어서 샀는데 이거 신선한 고기 아무리 신선하고 하더라도 냉장고에 집어넣고 한 6개월, 1년 지난 다음에 먹으라고 하면 먹겠습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네, 못 먹잖아요. 네네. 생녹용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웬만하면은 생녹용은 구입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고 만약 구입을 하셨다면 바로 좀 빨리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먹는 것에 굉장히 좀 까다로움을 많이 겪으실 것 같은데 특히 이 약을 복용할 때는 더더욱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암 환자의 경우에는 더 그럴 것 같은데요. 보약을 먹으면 암세포가 커질 수 있다라는 말 때문에 또 이 보약을 드시는 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임 원장님, 이 보약이 암세포 크기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제가 그것도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 이제 우리 암이라고 하는 것은 암세포가 우리 몸에 항상 생깁니다. 건강하시는 분도.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면역세포들이 잡아먹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주고 키워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과학적인 실험으로 다 이렇게 증명이 돼 있는데 잘 모르다 보니까 이거에 암세포도 크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존스 호킨스나 아니면 하버드 같은 유명한 세계 유수의 대학들에서 어떻게 한약을 쓰는 거를 살펴봤더니 한 암 환자의 한 61% 정도에서 한약 같은 거를 투여한다라고 하는 조사가 있었어요. 그만큼 한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안전성이 입증됐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복용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보약에 대한 궁금증 6번째인데 홍삼이 자궁근종에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이 자궁근종을 또 마찬가지로 키운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 박 원장님께서 오해를 좀 바로 잡아주실까요? 자궁근종은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연구 결과가 홍삼은 자궁근종을 악화시킨다 혹은 완화시킨다 이렇게 상반된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자궁근종을 자라게 한다는 확실한 근거는 없지만 홍삼은 에스트로겐 유사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지도 하에 필요한 기간 동안만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좀 주의할 필요가 있기는 하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바로 다음 질문 드릴 텐데요. 이 보약을 많이 먹게 되면 돌아가실 때 힘들다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보약을 먹게 되면 너무 기력이 좋아져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임 원장님 이 궁금증도 좀 해결해 주시죠. 네, 이것도 사실은 관계 없는 거고요. 원래 보약의 목적이 뭐냐면은 건강하게 아무 질병 없이 살면서 수명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한약에서는 연년익수라고 하거든요. 장수하기 위해서 이 약을 복용하시는 거지. 이걸 돌아가실 때 힘들게 만들려고 복용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걱정하지 마셔도 되고요. 아마 예전에 이제 자녀분들이 보약해준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안 먹어도 돼.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나온 조금 약간 낭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아이들에게 보약을 먹이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은 너무 어렸을 때 보약을 먹으면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들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임 원장이 아기들은 보약을 언제부터 먹을 수 있는 건가요? 아이들은 생후 6개월부터 바로 복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6개월까지는 엄마한테 받은 면역력으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6개월 이후부터는 이제 자기 면역력을 키워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보약 같은 거를 주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야 자기 면역력을 키울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조금 좀 이렇게 약간 오해가 있는 거를 고칠 게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가끔 할머니들이 아기들을 데리고 오셔서 한 살은 한 첩, 2살은 2첩 먹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전혀 낭설이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아기들이 아까 6개월부터 복용한다고 했잖아요. 만 1살까지, 1살까지는 어른의 4분의 1분량. 그 정도 복용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한제를 20초로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은 그런 6개월부터 1살까지 같은 경우는 한 5첩이 되겠죠. 그리고 만 1살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만 7살 미만까지는 어른들의 한 반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20첩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10첩 기준 정도를 쓰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자, 학교 들어가서 만 7살부터 만 11살까지 그때 같은 경우는 어른의 4분의 3 정도. 그래서 20첩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15첩 이상, 16첩 정도 쓰시면 되고요. 그 이상은 어른과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게 그 할머니들이 이게 옛날에 약은 해주고 싶은데 또 이제 주머니 사정이 안 좋다 보니까 할머니 마음을 위한 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네네. 지금은 그냥 좀 다 넉넉하잖아요. 여유롭게 네네네.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또 아이들 보약 복용에 네.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것들을 너무 잘 해주고 싶은 마음에 네네. 녹용을 첨가하시는 분들 네네.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 녹용을 먹게 되면 아이들의 머리가 나빠진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 말은 맞는 말인가요? 아니죠. 오히려 녹용을 써야 머리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한의학적 이론이 뭐냐면은 뇌는 그 수해라고 해갖고 골수가 모이는 바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골수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 이제 신장이라고 봐요. 근데 그 신장의 기능을 가장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약재 중에 하나가 녹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녹용이 신장을 활성화시켜주고 골수를 잘 만들게 되면은 그 골수가 모여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총명해지는 그런 상태가 될 수가 있고요. 네네. 그래서 그럴 때 녹용이 도움이 되고 또 역으로 그 좀 나이가 드시면은 그 골수 같은 것들이 약해지면서 뇌수가 약간 좀 떨어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치매 현상이라고 하는 증상이 발생하는데 그럴 때 녹용을 쓰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수를 튼튼하게 해서 그런 것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기억력에는 뇌수가 좋다. 아니 녹용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 그렇군요. 반대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오늘 임 원장님, 박 원장님께서 보약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많은 오해를 바로 잡아주셨는데 실제로 돼지고기처럼 어느 정도 조심해야 되는 음식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보약에 대한 생각이 많이 오해였다라는 걸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나눈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실까요? 여의보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암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있죠. 네, 어떤 자궁 건가요? 관련한 그렇죠. 자궁경부암. 네, 맞아요. 네. 자궁경부암은 이 백신으로 예방을 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 이 자궁경부암으로 이어지는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자, 이 이름부터가 좀 어려운데 오늘은 이 질병에 대해서 원장님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원장님, 이 자궁경부 이형성증 8글자거든요. 참 어렵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라는 질환이 많이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그림 보시는 것처럼 자궁경부는 질의 상부와 연결되어 있는 자궁의 아랫부분에 위치한 좁은 부분입니다. 네, 이곳에 정상세포가 아닌 자궁경부암으로 가기 전 단계의 세포가 존재하는 경우를 말을 하게 되는데요. 즉 정리하게 되면 자궁경부 이형성증은 언제든지 자궁경부암으로 변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국립암센터의 통계에 따르게 되면 이 백신을 통해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백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자궁경부암을 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자궁경부암의 이 발생률이 조금 감소하는 추세라고 하는데 여전히 여성암 유병률 5손가락 안에 이 자궁경부암이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지나가서 자궁경부암이란 어떤 암인지도 궁금한데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자궁경부암은 전 세계 여성에게 발병하는 암 중 2번째로 흔한 암입니다. 네, 조기에 발견 시에는 치료 후 5년 생존율이 매우 높은 편이지만 늦게 발견하게 되는 경우에는 치료에도 불구하고 5년 생존율이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앞서서 자궁경부 이형성증에서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자궁경부 이형성증에서 일부는 자연 퇴행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상피 내암과 침윤암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있습니다. 상피내암은 보시는 것처럼 전이 걱정이 없고 또 침유암에 속하는 자궁경부암은 주변 조직, 장기로 전이 가능성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꽤 흔한 그 암이기도 하고 그리고 조기에 치료를 하면 이제 완치율도 상당히 높지만 조금 치료 시기가 늦어지면 이제 급격하게 사망률이 올라가는 아주 위험한 그런 질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자궁경부암 백신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게 이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자, 이 자궁경부 이형성증과 자궁경부암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발생하는 게 맞는 건지, 자, 이건 임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자궁경부암의 가장 대표적인 원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바이러스 감염인데요. 네. 네, 바이러스 감염에 이제 세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가 보통 이제 감염이 된다고 봅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뭐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란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가 있는데 즉 다 아시는 에이즈 바이러스죠. 예. 그런 것도 네. 있고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가 가장 유력한 그 원인으로 보통 이제 언급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냥 성관계라든지 그냥 피부 접촉만으로도 이렇게 감염이 될 수가 있고요. 얘가 이제 점막이나 피부에 이렇게 보통 이렇게 살다가 보통은 이게 우리나라 그 여성들한테 많이 발생하긴 하는데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성들의 80% 정도의 감염이 되었다가 보통 이제 없어지는데 네. 보통은 이제 감염된 상태에서 한 6개월이나 한 12개월 정도 유지가 되다가 우리는 이제 우리 몸에는 면역체계가 있잖아요. 네. 그런 면역체계에 의해서 자연히 이렇게 없어지고 그리고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10% 정도가 이제 한 1년 이상 거주하게 되면서 네. 아까 말씀드렸던 자궁경부 이형성증 같은 것들을 유발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네네. 그런 것들이 나중에 자궁경부암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감기 사실은 바이러스에 대한 약도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자궁경부암 백신 같은 것들 광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무료 사업으로 놔주기도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맞아서 예방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앞서서 얘기를 해주시기도 했지만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가 검출이 됐었는데 1년 이내에 자연적으로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네, 그렇다면 이 말은 이 자궁경부 이형성증에 걸렸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자궁경부암으로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이것이 그렇다면 자궁경부암으로 이어질 확률은 몇 %나 되는지 이에 대해서 박 원장님 설명해 주시죠. 네, 경증의 자궁경부 이형성증이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5에서 20%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는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피부병인 사마귀도 이 바이러스 질환에 속하게 됩니다. 바이러스 질환인 사마귀도 자연적으로 호전되기도 하는 것처럼 모든 자궁경부 이형성증이 다 자궁경부암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자궁경부나 질의 만성염증 상태나 면역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에는 자궁경부암으로 발생되는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네. 자궁경부 이형성증이 자궁경부암으로 진행이 되는 확률이 5에서 20%라고 하면 꽤 높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자궁경부 이형성증도 반드시 예방하고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 자,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의심해봐야 하는 증상은 뭐가 있는지 이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자궁경부 이형성증은 질 분비물에 피가 묻는 정도의 경미한 출혈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임상 증상은 거의 없는 편이고요. 암이 진행하게 되면서 출혈이나 질 분비물, 궤양이 심화되게 되고 2차 감염이 있는 경우에는 악취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암 조직이 주변 장기로 퍼지게 되면 다리가 무겁고 붓고 아프거나 아니면 대변, 소변을 보실 때 많이 힘드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대적인 치료법으로는 방사선 치료나 그 부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좀 궁금한 거는 이게 암도 1기, 2기, 3기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 자궁경부 이형성증에도 뭔가 기수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임 원장님 혹시 어떤가요? 이 자궁경부 이형성증 안에도 어떻게 좀 단계를 나눠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자궁경부 그것도 이제 그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이제 아까 설명하셨던 것처럼 네. 침면되지 않고 주위에만 있는 경우가 있고요. 당연하지만 이제 이게
기간이 오래될수록 얘가 이제 그 조직들을 침윤해하고 이게 잡아먹게 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방사선 치료라든지 항암 치료 같은 걸 하게 되는데 네. 나중에 주위 조직을 많이 침범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출산에 뭐 어떤 뭐 그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드셨다 그러면 출산에 어떤 그 앞으로의 그 뭐랄까 계획이 계획이 없다면 없다면 자궁을 아, 예. 아예 적출해야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적출하는 그런 수술법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예, 보통은 그 조기에 많이 발견이 돼요. 이게 그 우리나라 요즘에 지금 그 건강검진 시스템에서 그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조기에 네. 치료해서 많이 제거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걸 네네. 그럼 빨리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기적인 진료가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자궁암도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혹시 자궁경부 이형성증이 다른 자궁암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 어떤가요, 임원장님?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보시면 자궁경부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네. 예, 그거는 어떤 특정 부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자궁과 질이 이렇게 만나는 부위를 말하는 건데, 예, 근데 여기에서 조직의 변화가 발생한 거거든요. 근데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암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얘가 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암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궁경부암이 발생하는 거지 얘가 속으로 들어가고 자궁 내막암이라든지 그런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 부위별로 이렇게 특정적으로 어떤 다른 그 자궁 속에 생기는 것과는 이렇게 거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암으로는 뭐 발생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되고요. 예, 거의 대부분 이제 자궁경부암으로 발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궁경부라는 그 부위에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 부위에 생기는 암인 자궁경부암에 대해서만 조금 주의를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자궁경부 그 이형성증의 어떤 그 예후가 좋지 않았을 경우를 지금 임 원장님께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치료를 하면 이게 완치가 되는 건지, 그리고 치료 후에 어떤 부작용은 없는지 박 원장님께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상한 세포가 생겼으니까 잘라서 없애자라는 직관적인 치료 원리 때문에 별다른 거부감 없이 이렇게 수술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네. 하지만 수술 후에도 재발률은 5에서 20% 정도로 굉장히 높은 편이고 또 수술 후에 아물지 않은 상처 틈으로 바이러스의 침투가 더 심해진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네. 네. 또한 자궁경부의 일부를 잘라내게 된다면 당연하게도 자궁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통증이나 염증, 감염, 출혈, 전신 피로, 난임과 조산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원장님, 근데 네. 이게 지금 치료를 받고 나서 그 틈새 같은 데로 바이러스가 이제 침수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애초에 바이러스와의 접촉을 없애는 게 치료의 가장 중요한 과정일 것 같은데, 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보통은 피부 접촉이나 아까 말씀해주신 성관계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네네. 개인 위생에 신경 쓰는 게 가장 좋기는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감기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황에서도 걸리시는 분이 있는 것처럼 면역력을 보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아무래도 재발률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절제를 했다고 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재발률의 위험도 있고 또 아직까지 출산을 하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부담감도 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절제를 하지 않는 쪽으로 어떤 보조적인 치료를 하거나 한의학적인 도움을 받는 방법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똑같은 병으로 진단받으셨더라도 환자분께서 느끼시는 증상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네. 불편하신 증상들을 개선하고 또 그리고 수술 후에 빠른 상처 회복, 또 면역 체계를 보강하기 위한 치료가 단계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자궁 후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서 정상 상피세포의 빠른 재생을 유도하고 자궁 면역 체계를 강화해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사실 이제 수술 결정이 참 쉽지만은 않은데 이제 비수술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도 한의학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이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 박 원장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한방치료, 즉 비수술 치료의 가장 큰 장점은 자궁경부의 점막을 손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자궁경부가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수술의 부작용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재발률을 높이는 바이러스의 감염도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수술이 필수가 아닌 초기 단계의 환자분들이나 수술 후에 빠른 회복과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한의학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예. 네, 또한 바이러스의 활성 여부와 점막의 손상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 데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담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이 자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자궁을 어떤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있다면 이런 것들도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면역력 높일 수 있는 방법, 자궁 건강 지킬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는 식단이 사실 중요하기는 해요. 네네. 보통 유제품이나 아니면 커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커피 같은 경우는 에스트로겐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과도하게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수면 습관이나 식습관뿐만 아니라 운동도 중요합니다.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 임 원장님께 질문 한번 드릴게요. 이게 그 자궁이라고 하는 조직, 사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워낙 또 신비롭기도 하고 아주 예민한 조직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질환이 있으면 다른 질환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그동안 원장님들께서 많이 설명을 해주셨던 게 이제 다낭성 난소증후군처럼 네네. 근데 그런 다른 어떤 여성 질환이 있을 때 이런 자궁경부 이형성증이나 자궁경부암에 어떤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제 이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당연히 이제 그 병이 하나 있는 것보다는 두 개 있는 게 더 심각한 상황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자궁이라고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아기를 기르기 위한 공간이긴 한데 네. 이제 이 자궁이 왜 손상이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월경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월경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궁벽이 이게 박리되면서 나오죠. 예, 그렇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자궁벽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뭐 자궁 내막증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예. 네. 예, 그리고 또 뭐 다낭성 낭소증후군 같은 거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 그런 상처가 난 틈으로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자궁경부 이형성증 같은 거 형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자궁의 어떤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보통 이제 저희들이 아까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따뜻한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보통 여자분들이 이제 배를 이렇게 만져보면은 냉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자궁을 보호하기 위해서 좀 여름철에는 이렇게 배꼽 이렇게 내놓고 있는 그런 옷 많이 입으시죠. 유행이에요. 네. 그런 것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겨울철에도 될 수 있으면은 치마보다는 바지 같은 걸 입어서 좀 바람 같은 것들이 안 들어가게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아까 음식 같은 것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자궁을 차갑게 하는 음식들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냉면 같은 것들을 예. 많이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면 아이스크림 같은 걸 많이 먹는다든지 그렇게 되면은 소화기가 냉해지지만 그 냉해진 것이 결국에는 자궁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초가 흔히 말하면은 이제 차갑게 된다라고 하는데, 자, 우리 한의학에서는 진단할 때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성생활 같은 걸 물어보거든요. 네. 근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생리 상태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생리가 잘 되고 있는지, 네, 주기적으로 네. 잘 되고 있는지, 생리량은 적당한지, 덩어리는 없는지, 생리통은 없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평상시에 잘 치료받아서 잘 관리하시는 것이 이런 병이 안 걸리게 하는 가장 근본적인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를 포함한 우리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항상 배를 따뜻하게 그리고 올바른 생활 습관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정기적으로 좀 검진을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항상 정기 검진 잘 받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은 자궁경부암의 원인이 되는 자궁경부 이형성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이야기한 내용들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만나보시죠.
한의학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코너 무엇이든 물어보감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상대방의 컨디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너 요즘 이게 잘 되나 보다. 또 이게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서 쉽게 쓰는 표현이지만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 신진대사였군요. 아, 그렇죠. 네. 저도 신진대사라는 말을 쓰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궁금한 적이 많았거든요. 뭔가 한자인 것 같기는 한데 네. 저게 뭐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 박 원장님, 그 신진대사라는 게 한자 맞죠? 네, 이게 맞습니다. 무슨 뜻인가요? 네, 신진대사를 한자 그대로 풀이하게 되면은 신은 새로울 신, 진은 오래될 진입니다. 네, 말 그대로 오래된 것이 없어지고 새로운 것이 생긴다는 뜻인데요. 이처럼 신진대사는 생명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 흡수하고 불필요한 노폐물을 잘 배출하고 걸러내는 모든 과정을 뜻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신진대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또 이 신진대사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때가 운동할 때거든요. 네, 기초 대사량을 늘리게 되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져서 더 살도 잘 빠진다 이런 얘기를 많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이에 대해서는 임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보통 이제 생명체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이 기초 대사량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무것도 않고 뭐 일요일 날 집에 그냥 누워 계시잖아요. 그냥 그렇게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지만 몸은 계속 일하고 있죠. 머리는 계속 뭔가 돌아가고 있고, 네. 그리고 심장은 뛰고 있고, 그리고 간에서는 뭐 어떤 물질 같은 것들을 합성하기도 하고 분해하기도 하고, 그것이 돼야 우리 몸의 생명이 유지가 되는데 이럴 때 쓰는 에너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숨만 쉬어도 소모되는 에너지. 이것이 기초 대사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기초 대사량이 높냐 낮냐가 왜 아까 그 다이어트에 네. 관련이 있냐면은 기초 대사량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쓰는 에너지가 많다는 거죠. 내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은 에너지 공급이 많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그 음식에서 그 에너지를 뽑아내는 것과 그리고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신진대사가 높아져야 됩니다.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기초대사량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에너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신진대사 같은 것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하지만 몸에 이제 노폐물 같은 것들도 쌓이게 되고, 그런 노폐물들이 자꾸 축적이 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비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만성 질환 같은 것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네. 기본적으로 기초 대사량을 높이셔야 신진대사가 높아지고 몸이 건강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어서 한 가지 궁금한 네. 게 있는데 보통 기초 대사량을 높인다라고 하면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을 키워라 네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근육을 키우게 되면 신진대사에도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도움이 되죠. 아. 왜냐하면은 우리 몸에서 그 체온을 유지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장기가 바로 근육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근육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추우면 달달달 떨잖아요. 그게 왜 떠냐면은 근육을 자꾸 움직여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근육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쓰는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몸이 좋아서 내가 뭐 몸짱이야, 뭐 과시하려고 그렇게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근육을 키워놓으면은 내 몸에 어떤 에너지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건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신진대사가 높으면 우리 몸에는 어떤 이점이 있는지 이 부분은 박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진대사가 높아지게 되면 불필요한 노폐물이 잘 배출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신진대사가 높을수록 세포의 활동과 조직의 재생 회복이 빨라진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은 이 신진대사가 좀 활발한 사람은 피부도 좋다든지 좀 뭐 그렇게 될까요? 네, 맞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강한 사람의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역시 컨디션 물어볼 때 우리가 네. 신진대사 물어보는 게 다 네. 이유가 있는 거였어요. 그러게요. 네. 그렇다면 반대로 이 신진대사가 안 좋을 때 우리 몸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한데요. 이에 대해서 임 원장님 어떤가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신진대사가 높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잘 만들어낸다는 거잖아요. 근데 신진대사가 떨어졌다고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잘 못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그러면은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에너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없죠. 지치죠. 그렇죠. 지치고. 예, 네. 자꾸 늘어지는 거죠. 예, 자꾸 그래서 누워 있고 싶어 하고 그리고 어깨 같은 데가 잘 뭉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은 만성 피로 어떤 그런 증상들을 생각하시면은 가장 쉽게 떠오를 수가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신진세가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떤 혈액순환 같은 것도 떨어지기 때문에 예, 손이 차갑게 됩니다. 오. 예, 그리고 아까 자궁 건강 말씀하셨지만 예. 자궁도 냉해지기 쉽죠. 어. 예, 그래서 신진대사를 높여야 손발이 따뜻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게 피가 잘 못 돌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전기놀이 하면은 알고 있듯이 피가 안 가면은 약간 찌릿찌릿한 저리죠. 느낌, 예, 네. 느낌이 들죠. 예, 그래서 손발이 저린 느낌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머리 쪽으로 에너지 공급이 잘 안 되는데 원래 우리 몸에서 가장 고급 에너지를 쓰는 것이 뇌예요. 어. 예, 근데 뇌가 쉽게 말하면은 파업을 합니다. 에너지가 없으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약간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꾸 멍한 느낌이 들고 어. 두통도 생길 수도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아까 그 신진세가 높다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을 잘 빼준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뭐 아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몸에 노폐물이 빠지면은 면역력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예, 우리 몸에 스트레스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애들이 어떤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집에 쓰레기 같은 거를 놔두면은 얘가 막 썩고 냄새 나고 뭔가 문제를 일으키죠. 예, 예. 똑같아요. 우리 몸에 쌓여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또 다시 염증이라든지 만성 질환 같은 거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빼주기 때문에 건강하고 예, 그리고 면역력이 높아지게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리고 또 뭐 다 저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감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도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쉽게 생길 수 있는 그 증상 중에 하나가 소화가 잘 안 돼요. 아, 네. 예, 왜냐하면 에너지가 많이 필요 없으니까 음. 소화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없죠. 음. 예, 그래서 보통 만성 소화불량 있으신 분들 보시면은 딱 봐도 얼굴이 어때요? 약간 초췌한 느낌 맞아요. 있잖아요. 지쳐 보여요. 예, 그리고 얼굴에 윤기도 없고, 네. 예, 그리고 살도 말라 있고, 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대표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만성 소화불량 뭐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 신진대사를 이제 잘 활발하게 하는 게 우리 건강에 좋다라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어떻게 해야 신진대사 기능을 높일 수 있는지 박 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시죠. 네. 신진대사를 높이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영양가 있는 식단과 충분한 물 섭취이고요. 두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과 수면 습관,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네네. 한마디로 종합해서 정리하면 잘 먹고, 잘 자고, 잘 쉬고, 또 잘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아, 네. 이 기본을 지키는 게 사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실천하시려고 노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거를 잘 네. 지켜보려면 우리가 생활 습관을 늘 규칙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네. 근데 이 기본을 정말 지키기가 어렵다는 부분들을 아마 시청자분들께서 아실 텐데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규칙적인 생활 꼭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가 신진대사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감에서 나눠봤고요. 지금 이렇게 혹시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저희 여의보감 너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들어가셔서 댓글로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한 내용을 저희가 직접 물어봐드리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의보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더 알찬 건강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